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시사 정창준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구체적인 경선 방식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비 후보자들은 경선 룰에 따른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분주합니다. 경선 룰을 놓고 출마 선언을 고민 중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만나봅니다. 한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했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으로부터 민주당 대선 준비 상황 들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정적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4월 10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돌발 행동에 전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간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 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 만에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중국에는 관세율을 104%에서 21%포인트 더 높인 1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는 90일간 25%에서 10%로 낮아지는데요. 다만 철강과 자동차에 적용되는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렇게 중국만 겨냥한 이유에 대해 중국이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국가는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국과 협상에 나섰다고 직접 밝혔고요. 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거다. 우리는 맞춤형 협상을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연일 폭락하는 상황에서 나왔는데 유해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간밤에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반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금융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좀 미치겠네요. 네, 최근 요동친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데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번복하기 전 어제 원달러 환율은 1,500선을 육박했고 네. 코스피는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이 무너질 정도로 출렁였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렸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유예 기간 각국과 개별 협상에 나서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90일간 정부가 성과를 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정부는 어제 산업별 지원책도 내놨는데 우선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큰 주력 수출 업종에 대한 대출 지원과 같은 정책 금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네요. 네, 민주당은 어제 당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선 규칙을 정할 특별당규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당 선관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이 맡았고 특별당규준비위원장은 이춘석 의원이 맡았는데 이춘석 위원장은 민주당 비명계와 조국 혁신당이 요구한 100% 국민투표로 뽑는 완전 국민 경선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아직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19일 토요일부터 2주간 충청을 시장으로 순회 경선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고요. 5월 초쯤 최종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일정표를 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아예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경선 참여자가 20명 가까이 될 걸로 보여 두 차례 컷오프를 통해 1차에서 4명, 2차에서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예비 경선 일정과 방식은 오늘 당 비대위에서 확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각 후보 캠프가 당 사무처에 여론조사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명태균 방지 조항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각 당의 예비 후보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1강 체제고 국민의힘은 매일 후보가 쏟아질 정도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당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늘 영상 메시지 형태로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내일은 비전 발표 행사를 하는데요. 경선 캠프 인선도 이 자리에서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윤호중, 강훈식 의원이 각각 이 전 대표 캠프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에 내정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비명계 대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어제 미국 출장길에 인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확고한 대세론을 굳힌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에선 연일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중 김문수 전 장관은 이틀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어젯밤에 밝혔는데요. 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잘해보라,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심, 즉 윤 전 대통령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고 호소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날 개원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제안을 철회했어요. 네, 우 의장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현 상황에선 대선과 동시에 개원 투표를 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안했던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철회한 건데요. 우 의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개헌보단 전국 수습이 우선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을 언급했고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전 대표와 친명계 반발이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는 우 의장이 개헌을 제안한 바로 다음 날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네. 친명계 인사들은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네. 민주당 내 비명계와 국민의힘이 대선판을 흔들려고 하는데 우 의장이 이에 동조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지지층의 항의도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의장조차도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은 1인 독재 정당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사퇴 요구를 거부했어요. 네,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완규 처장은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며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집했던 이른바 안가회동 참여 멤버였습니다. 이 때문에 2차 비상계엄 모의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데요. 기소되면 어떡하겠냐고 야당 의원이 묻자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5.18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게 된 경위에 대해선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로 게시했다가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됐었는데 제가 한 행위에 비해 과분한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떠한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다고 했고요. 윤 전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나 장모 사건도 변호했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받은 징계 사건만 변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는데 국민의힘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불능에 빠진다고 두둔했고요. 민주당은 알박기 인사다, 위헌적 권한 행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한 헌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나이트클럽 지붕이 무너져 100명 넘게 사망했다고요? 네, 남미 카리브해 섬나라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어제 나이트클럽 지붕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최소 113명이 사망하고 155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공연이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지붕이 붕괴됐는데 당시 현장에는 500명에서 1000명가량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미 메이저리그에서 15년간 활동했던 투수 옥타비오 도텔도가 사망했고요. 네. 일본 프로야구 타자 선수인 토니 블랑코도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1973년 지어진 뒤로 몇 차례 리모델링을 거쳤다고 합니다. 아직 매몰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 규모는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 우리 대사관은 한국 교민이나 관광객 피해가 없었는지를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돌아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강원도는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며 포근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10도나 높고 한낮에는 서울, 부산 19도, 대전, 광주 20도, 대구 22도 등으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돼 있는 서울과 인천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 전망입니다. 경상도 일부 지역은 오늘 늦은 밤한때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원창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더 가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남한산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는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사이와 다시 여의도 일대로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도봉터널 중간 지점에서부터 성수분기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새벽에 있었던 전주역 화물열차의 궤도 이탈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따라서 중단됐던 전주에서 익산 구간 열차 운행이 현재는 재개된 만큼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인데 경선 룰 때문에 출마 선언을 좀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어떤 이유인가요? 저는 이번 대선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나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 너무나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평소에 치르던 대선이든 총선이든 하고는 저희들 각오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수가 사실 평소 같으면 제가 경기 규칙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그게 적절치 않다는 거 잘 아는데요. 이번에는 워낙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이어서 왜 우리 후보를 뽑는데 국민이 원하는 후보, 민심이 원하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당심만, 당원들만 가지고 투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후보를 뽑으면 우리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이길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어렵고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 후보를 뽑는 과정부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이재명 후보한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과 절박한 마음을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게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믿습니다. 그 당의 지도부나 우리 당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도 왜 이런 상식적인 주장에 귀를 닫고 있는지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예비 경선에서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100%로 하고 근데 이제 이 본경선에서는 예를 들면 당심과 민심을 반반으로 하게 돼 있죠. 지금
지금 당심 50%, 민심 50%에다가 민심의 50% 그걸 역선택 방지라고 아주 네. 이상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 요렇게만 네.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당심 100%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당심이라는 게 우리가 겪어봤지만 당심이 민심하고 굉장히 이렇게 분리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특히 그럴 때입니다. 지금이. 한때 뭐 유명한 말이 있었죠.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민심이 우리 당심이나 윤심하고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민심의 바닷속으로 완전히 뛰어들어서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님한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참 밉상이 됐습니까? 위기죠. 그러면 국민들께서 제일 원하는 후보를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아예 국민들을 손에 맡기는 게 그게 우리 본선 경쟁력을 가장 높이는 길 아니냐. 이게 제 상식적인 주장입니다. 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건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예. 공경선도 예를 들면 50대 50 이 부분은 완전 국민 경선으로 좀 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15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몰라도 1차 컷오프만 이제 100%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민심 100%. 그런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후보는 마지막에 한 명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3차에 가서 지금 현재 우리 당원 당규 우리 룰에 따라서 그냥 당원 50 또 역선택까지 넣은 민심 50 이렇게 하면 그게 당심하고 다를 바가 거의 없는 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룰이 우리가 2년 전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 당원 100% 해. 그때 뭐 제가 여론조사에서 제일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을 때입니다. 당대표 뽑을 때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그냥 며칠 만에 사흘 나흘 만에 그냥 당원 100%로 뚝딱 바꾸고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던 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장하는 거는 자 이렇게 당이 어려운 위기 아니냐. 우리가 2번의 탄핵을 당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외면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짧은 기간에 국민들께 우리 당의 변화하는 모습,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그거를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 저는 후보를 뽑는 과정부터 그런 걸 생생하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난 며칠간 또 오늘 포함해서 이렇게 강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도 좀 밝히면서 예를 들면 잘해보라고 그랬다. 뭐 이렇게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당심이 좀 자기에게 있다고 판단하는 후보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유리하니까 그래 생각할지 몰라도 그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 김문수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현행 룰대로 문을 걸어 담그고 우리 당원들만 가지고 주로 결정을 하는 그 방식으로 과연 중도 무당층에서 대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겨야 이기는 겁니다. 과연 그 이길 수 있느냐? 제가 오히려 묻습니다. 왜 상식적으로 이기는 길이 있는데 그거를 다 외면하고 왜 패배하는 글로 가려고 그러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쉽게 이재명한테 정권을 헌납하려고 갖다 바치려고 그러느냐.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진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저희 이런 이야기에 저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원들께서도 그게 이기는 방법이라면 그거 좋겠다라고 이해해 주실 저는 당원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선관위에서 고민의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선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짧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나흘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할 수 없다는 거는 그거는 하기 싫다는 그 뜻을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도 했고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대선 출마 경험이 있으신데 지금 이번 대선과 예전의 대선 비교해 보시면 좀 이번 대선 어떤 부분이 다르다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경제입니다. 네.
과거 어느 대선 때보다 아마 지금 대선하고 가장 가까운 대선이 97년 대선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우리 IMF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00년 만에 세계 대공황이 올지 모르고요. 지금 하루하루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국 증시에서 수천조 원이 사라졌다 올라갔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대선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2번 연속 우리 보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대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우리 당을 얼마나 참 이렇게 안 좋게 바라보는 그 시선, 그런 국민들의 우리 당을 향한 아주 따가운 시선 속에서 치러야 되는 대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소와 같은 그런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대충 했다가는 그냥 이재명의 민주당한테 정권을 갖다 바치는 그냥 그런 대선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이렇게 경제 때문에 어렵고 우리 국민의힘은 탄핵 2번의 탄핵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될 거냐. 저는 모든 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국민이 원하는 국민 후보를 내세우는 수밖에 없죠. 의원님께서는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해 오셨는데 국민의힘 어떻게 좀 변화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 정말 옛날에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뭐 빼놓고서 싹 바꾸라는 네,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저는 제가 늘 이 쓰는 참 그 말이 불파불립이란 말을 쓰는데요. 네. 아, 정말 모든 게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깨트리지 않으면 바로 세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가 갖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 모든 거 사람 제도 시스템 모든 거 지금 다 바꾸지 않으면 저희들 살아나기 힘든 겁니다. 영남자민련이란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요 총선에서 연달아 3번을 지고 2번을 그러니까 1번을 뺏기고 2번으로 내려온 게 2016년 선거 때부터입니다. 2016년, 2020년, 2024년 3번의 총선에서 연달아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영남 자민련 비슷하게 쪼그라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우리가 국회든 대통령이든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힘을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그 일을 해보려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다 바꿔야죠. 근데 지금 뭐 경선 룰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 고치는 것도 전부 거부하고 예전에 우리 하던 대로 그냥 네. 하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과연 국민들이 쳐다봐주기나 하겠느냐. 그런 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당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이 당의 개혁, 변화와 혁신을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과 같이 이 답답한 상황은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제가 제 자신이 무슨 유불리를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예. 3년 동안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냈다 자평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3년 좀 평가해 보시면. 무슨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으로서 탄핵 열심히 하고 발목 잡고 계속 자기들이 여당 때 안 하던 법안 계속 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탄국회를 열심히 했죠.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이재명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국민 앞에 불체포 특권 같은 거 포기하겠다 이래놓고 몇 달 만에 이 체포 동의안 거부해달라고 의원들한테 호소하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물론 비록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수의 괴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국민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야당에 대한 꾸짖음, 준엄하게 꾸짖는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치를 이렇게 만든 게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치가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맨날 싸우는 정치, 경제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그런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저는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 총선에서 예.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문제, 우리가 그때 총선 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경제 살리고 안보 지키고 이런 공약으로 비전으로 승부를 안 하고 그때 우리 2조 심판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당이 네. 야당을 심판해 달라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우리 총선에 졌는데 지난 총선도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잘못해서 졌습니다. 저는 그런 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재명 대표의 불안하고 위험한 여러 가지 그것들을 보면 저런 분이 민주당의 후보로 나와가지고 만약 쉽게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 많으시잖아요. 국민의힘 경선 뚜렷한 일강이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짧은 경선 기간에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주기엔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호소하시겠습니까? 그 경제를 살리는 국가 지도자의 능력이나 또 정치를 정말 안정 속에서 개혁을 하는 능력이나 이런 거는 뭐 하루아침에 한두 달 안에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라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는 평생을 철학과 비전과 정책적으로 준비된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저는 제가 26년째 정치를 하면서 저는 제일 중시하던 게 두 가지입니다. 나라의 기둥이 경제하고 안보입니다. 특히 지금은 하나는 뭐 꼽으라면 경제죠. 너무 위험하니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리더십을 예컨대 이재명 대표하고 저 유승민하고 만약 국민들께서 비교를 해 주신다면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를 경제 살리는 능력, 정책적인 어떤 능력 이런 데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압도할 수 있고 결국 중원에서 중도에서의 경쟁이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 저는 중도층에서 무당층에서 국민의힘 이번에 너무 실망했고 근데 이재명 후보를 보니까 너무 불안한데 국민의힘에서 만약 유승민 같은 사람이 나오면 그러면 난 찍어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께서 만약 많으시다면 제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제가 선전을 하고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안보 분야는 어떻습니까? 안보 분야 경제하고 다 맞물려 돌아가지만 지금 주한미군 북한 핵 문제 이런 걸 두고 우리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미국 트럼프 이기라는 그런 걸 맞아 있습니다. 언제 우리 몰래 트럼프를 만나고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주한미군 문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왜냐 방위비 분담금 문제만 하더라도 엊그저께 네. 한덕수 총리하고 통화하면서 방위비 문제도 꺼냈지 않습니까? 네. 방위비 분담금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10억 달러 정도를 내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뭐 50억 달러, 100억 달러를 내라 그러고 막 그 주한미군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돈으로 생각하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좀 바가지를 씌우는 약간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이게 무역 협상하고 막 연계가 연계가 엮여서 되고 있습니다. 막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한미 관계가 그동안 우리 경제 안보에서 중요한 거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미 동맹, 한미 관계가 우리 경제하고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거 두 개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경제 안보에서 앞으로 엄청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한미군, 북한 핵 문제,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걸 가지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게 딜입니다. 딜. 트럼프가 느끼기에 자기가 굿딜을 했다. 다음 한국 대통령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트럼프가 원하지만 우리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굿딜을 해가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한미군 가지고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고 이런 걸 다 해나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점에서 안보하고 경제가 완전히 한 일체가 돼가지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평소에 국가 경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철학과 전략이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예. 통화한 뒤에 CNN과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에 맞서지 않고 협상하겠다. 그리고 한중일 공동 대응은 한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어요. 이 부분은 적절한 행보라고 보십니까? 미국하고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할 때 미국한테 우리가 기회주의적으로 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국하고는 저는 평소에 일관된 어떤 협력 관계를 가지는 게 우리 국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도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어제예요. 어제 트럼프가 약간의 양보를 했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큰 양보를 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계속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시키고 있는데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90일 동안 유예를 하겠다. 했죠. 그 90일 유예가 그저께는 가짜 뉴스를 그래가 미국 증시가 막 출렁이고 난리가 났던데 네. 어제 이제 그런 발표를 한 거는 트럼프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EU나 이런 데가 중국하고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미국하고 무역전쟁, 관세전쟁을 치르는 거를 트럼프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미국 안에, 미국 내에 미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가 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고용이 안 되고 투자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이러면 트럼프가 아마 그거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만 견제하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좀 수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는 잘 됐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한테 매겼던 그런 상호 관세 이거를 지금 유예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한덕수 권한 대행도 그렇고 다음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하고 우리가 어떻게 딜을 해서 이 딜 안에는 경제고 안보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트럼프는 굉장히 복합적인 딜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딜에서 우리 국가 이익을 지키고 우리 수출을 지키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게 관세뿐만이 아니고 무슨 알래스카 LNG다 조선이다 안보 방위비 분담금 문제다 이게 다 엮여 있잖아요. 원스톱 쇼핑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한테 우리가 제시하는 딜을 우리가 플랜 A, B, C를 가지고 트럼프한테 자 이러면 미국 당신들은 이익이고 당신이 원하는 거 이 정도 우리가 들어주는 그 대신에 우리한테는 그게 뭐 조선이 됐든 LNG가 됐든 방위가 국토 방위가 됐든 국방이 됐든 우리는 이런 거를 원한다. 그 안에는 아마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것까지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국가 전체를 놓고 포괄적으로 자 우리가 트럼프한테 어느 정도 줄 거는 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주는 대신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뭘 받아낼 거냐 거기에 저는 평가가 달린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보수 잠룡들과 가상양자 대결에서 압도적으로 앞섰지만 무당층에서는 표심이 엇갈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갤럽이 뉴스원의 의뢰로 지난 6일에서 7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와 의원님의 가상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 네. 무당층 표심 대결에서 이 전 대표는 25%, 의원님은 35%로 이 전 대표를 이겼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가장 큰 대선 전략으로 늘 강조한 게 중도에서 이기자, 중원에서 이기자는 겁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무당층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무당층, 중도층 이런 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국가를 이끌어갈 어떤 능력, 유능함, 거기에다가 도덕성과 품격, 저는 그걸 갖춘 지도자를 저는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중도 무당층이 가장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힘 정말 탄핵 때문에 싫다. 안 찍겠다. 근데 민주당을 쳐다보니까 이재명 후보 너무 불안해. 못 찍겠어. 그럴 때 국민의힘에서 민심에 가장 가까운 후보를 만약 딱 내놓으면 그러면 이번 선거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8년 전에 우리 선거 때 참패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탄핵 이후에 우리가 그냥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를 5년 겪어본 국민들의 경험이 있고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을 겪어본 국민들의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후보만 드라마틱하게 뽑아서 내놓으면 이거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그런 대선이 아닙니다. 그 점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만약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된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단일화도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까? 당연합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를 펼쳐야 되고 거기에는 당연히 이준석 의원이 들어올 겁니다. 예. 네, 아까 전해드렸던 여론조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의원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치역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반갑습니다. 저는 전통 장례 명장 1호 유재철입니다. 2006년에 최규하 대통령 장례를 시작으로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2015년에 김영삼 대통령, 2021년에 노태우 대통령 장례까지 진행하면서 대통령의 염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2002년도에 미국하고 일본을 가서 장례 문화를 연구하게 되었죠. 일본에는 떠나기 전날 밤에 통야라는 의식이 있더라고요. 고인이 어떻게 사셨고 이 마을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그런 덕담을 주고받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관을 열고 이렇게 비용이라는 의식을 진행하더라고요. 우리 한국말로 옮기면 접견 서비스가 되는데 고인의 얼굴을 보면서 가까우신 분들이 고인을 위한 추모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 때는 막 참 유머러스하게 진행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보면 외국 장례식의 주인공은 고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현재는 상주나 조문객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있는데 타인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떠나가는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고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9.7도, 전주 12.7도, 부산 14.6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 정도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부산 19도, 대전, 광주, 제주 20도, 대구 2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1, 2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오늘 강원도는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경상도는 늦은 오후 한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을 전망이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 24도, 대구 25도까지 오르며 5월 중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서울과 인천은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겠고 경기도와 부산, 울산은 오전과 밤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벚꽃이 만개해 있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꽃 구경은 오늘과 내일 즐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격 인터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아직 전화 연결이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정격 인터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지도부에 따로 당부한 부분이 있을까요? 마지막 회의 때 맨 마지막에 강조하신 것은 추경, 민생, 그래서 여러 가지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워낙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추경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서 챙겨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 부분은 지금 이제 정부가 곧 추경안을 내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입니까? 일단 사실은 여러 가지 최근의 경제적인 상황 변화라든가 산불 이런 것이 나기 이전 수준의 규모를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어서 네. 규모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워낙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정도의 규모를 일단 확대하는 것이 제일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오늘 영상으로 출마 선언합니다. 내일은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동안 함께 지도부를 꾸려오셨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이미 그 내란 이후에 쭉 이야기를 해왔지만 지금은 내란 극복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생겨지는 어떤 국제적인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네.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회복과 성장, 내란 극복과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해야 되는 국가 정상화의 어떤 필요 이런 것들을 주로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당했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내란 종식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이제 된 거죠. 하지만 윤석열 그 전 대통령 본인도 현재 아직 그대로 이렇게 관저에도 남아 있어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기록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가령 군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기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나 수사까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갈 길이 멀죠. 그런데다가 지금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헌재 재판관으로까지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전체적인 아주 작은 부분부터 큰 구조적인 부분까지 내란 종식의 문제는 상당히 숙제가 이제부터 풀어야 될 숙제가 이제 첩첩산중 남아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중도 확장 실용주의 노선 당의 정체성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한국 정치의 큰 기조를 본다면은 어떤 보수주의의 기초 위에서 중도 진보
또 합리적인 보수까지를 쭉 이렇게 포괄해온 정당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정당, 원래 그 민주당 자체가 중도 보수로서의 성격을 포괄하는 정당이다라는 문제를 제기할 때 네. 이런저런 논쟁을 하면서 그 이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 언급을 하고 지적을 했던 것들이 이제 확인되면서 오히려 조금 정리된 면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과거 뭐 1970년대, 80년대 수준이 아닌 선진국의 초입으로 가다가 지금 윤석열 내란으로 휘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틀에서 봐서는 이 중도나 또는 합리적인 보수까지를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하는 그런 민주당의 어떤 방향과 정체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뭐 근본적인 충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대선 출마가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일성으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재명 전 대표 공언한 대로 대선 국면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청사진 공약하겠죠? 예, 그 개헌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이미 공약한 바가 있고 민주당도 쭉 이렇게 당의 어떤 방향으로서 쭉 일관되게 이야기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각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적인 실현의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계속 입장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여러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전 대표도 후보로서 본인의 입장을 조금 더 상세하게 곧 밝힐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대선 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개헌의 키를 진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제안을 거절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던 건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도 못 버틴 1인 독재당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과 꼭 부합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네. 우원식 의장이 동시투표 제안을 하셨는데 네. 그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가 그때 정확하게 한 어떤 워딩은 합의돼서 할 수 있는 것이 당장 할 수 있으면 뭐 하는 것이 괜찮다. 그런데 공감은 하고. 쉽겠느냐. 그리고 당장 현실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를 떠나서 지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투표법에는 이 사전 투표가 가능하지 않게 돼 있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대선 투표와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일단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텐데 그것이 만약에 합의로 가능하다면 그 또한 일단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하면 국민투표법을 손볼 수 있는 시간이 금주 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 당에서는 이미 법도 나가 있었고 아마 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거나 또는 그것을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냥 뭐 일정한 뭐 정치적인 그냥 공격으로서 하는 말씀인데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 당 지도부와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었는데 이재명 전 대표와 교감 없이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하는 것은 다들 알고 뭐 각 당의 지도부를 떠나서 일반 국민이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본인은 윤석열 파면 다신 직후 하루인가 이틀 다음이 첫 일요일이었죠. 그때 그것을 한 것은 사실은 그 시기에 대한 것은 본인의 적극적인 판단이 있으셨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 기자회견을 한다 하는 얘기도 직전에 조금 알려졌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지되어 있다는 것과 이렇게 동시 투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함께 합의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서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 맥락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장께서 갖고 있는 취지가 있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더 막 제가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원식 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재명 대표가 보인 첫 반응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적한 것이고 저를 포함한 지금 양당의 지도부라고 하면 네. 저나 저희 당 최고위원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은 내란 종식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한계 부분도 있었고 또 당 최고위원들, 당 지도부의 의견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셨던 것은 우원식 의장께서 여야의 지도부와 다 공유가 된 네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한 궁금함을 여쭤보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이 이렇게 아주 시시콜콜하게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네. 실제 여야의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당의 당시에 대표했던 이재명 전 대표와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이 다 그 제안을 보고 첫 반응들이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지 않는가. 그리고 합의가 다 됐다면은 그런 부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일단 국민투표법 같은 절차적인 내용부터 우선돼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의 첫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 반응을 보시고 우원식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 윤호중 선대위원장의 통합형으로 선대위를 구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대위 구성에서도 메시지가 담긴 거겠죠? 예, 몇 가지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경선 기간이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정당의 이제 선거는 경선이 진행된 이후에 본선 때 또 한번 각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 지령을 포함한 전체의 해처 모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이제 경선 캠프 때에 발표되는 경선 캠프와 본선 선대위는 또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현재 당직에 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는 대부분 또 경선에 이렇게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네. 이번 경선 캠프는 주로 현재 당직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표와 신뢰관계가 있고 비교적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특정한 어떤 친소관계의 정치적 색깔이 비교적 조금 이렇게 포용적이고 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표되는 인원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당의 의원들만 해도 거의 숫자가 170, 180 이렇게 굉장히 네네.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본선 과정이 되면 선대위가 더 크게 구성되고 모든 의원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 경선 캠프는 조금 더 소규모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서 경선 흥행이 이루어질까 의문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돌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현실과 객관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각각의 자기의 어떤 생각과 비전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현재의 지지도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아시는데 그런 것이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30에서 50까지 가는 지지율이 네. 갑자기 확 떨어지길 기대하는 분이 현실적으로 계시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현재의 내란 극복
위하고 또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한 진지한 제안들이 나오는가, 각각의 후보들이 어떤 진지한 모습, 준비된 면모를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실 것이라고 봅니다. 네. 조국 혁신당과 비명계에서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죠? 예, 그것은 이미 시간상 어려운 것으로 대부분 판단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렵다면 야권 통합을 위해 조국 혁신당과 나중에 본선에서 후보 단일화는 가능한 대안인가요? 당연하죠.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내란을 반대하고 그것을 극복하는데 함께했던 모든 민주 세력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독자적인 대선 후보를 낸 정당이 있다면 그런 후보와 함께, 또 그렇지 않고 후보를 못 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당이나 또는 정치 세력, 그 외에도 사회 세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뭐 정책을 통해서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힘을 모을 방법은 당연히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 현재 뭐 광장에서 함께 했던 시민사회와도 네. 또 정당 간의 원탁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도 그런 노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우세하지만 무당층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양 정당에 대한 지지층 외에 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에서도 정권 교체 여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보면은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 이 당을 지지하느냐, 저 당을 지지하느냐, 그리고 또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보통 그렇게 나누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또 두 개의 기준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기준을 다 보면 정당 지지와 상관없이 또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는 10%에서 20% 정도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민심을 잘 받들어서 선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일정 속에 이 전 대표의 재판 일정도 진행이 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등 심지어 선거운동 기간에도 재판이 있는데 이게 선거에 영향이 없을까요? 뭐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재판은 이미 많이 진행돼 왔고, 또 그러면서도 당무를 잘 해올 수 있었고, 또 그 대부분이 검찰의 사실상은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온 국민이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검찰이 워낙 이렇게 허망한 기소를 했다는 것도 다 이미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 이전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은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는데 어떤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네. 국민들이 용산은 처음에 결정 과정도 그랬고 실제로 구조도 그렇고, 또 해보니까 과거에 어떤 도감청 문제에도 그렇고 무슨 오물풍선 문제에도 그렇고 어떤 보안이나 이런 것에도 굉장히 취약한 구조이고, 심지어 그 용산과 관련해서는 무슨 주술적인 여러 가지 지금 또 의혹 이런 것도 다 제기되고 있어서 점검할 것이 너무 많고, 일반 국민이 어떤 쿠데타 내란의 상징 내지는 본산으로 사용됐던 용산을 차기 정부,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뿐만이 아니라 차기, 차차차기 어떻게 되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의 자리로는 괜찮겠냐 이렇게 여쭤보면 아니라는 판단이 대부분이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냐. 네. 청와대는 개방되어 있고 지금 얘기 나오는 중에 뭐 세종 같은 경우는 장소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네. 뭐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런 큰 원칙하에 용산은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 여론이 이제 다수인데,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를 뭐 지금 어떤 후보가 당선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렇지만 인수위가 없어서 당선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무는 해야 되는 현실이고, 그렇죠.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 당 또 후보 그리고 정부도 고민을 함께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말씀도 저희들이 함께 반영을 해야 되고요. 아직 내부적으로 어떤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니고 검토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길게 용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고, 근데 당장 직무를 용산 아니고 다른 곳을 시작할 곳은 현재로는 마땅치 않고, 요 두 개의 선에서 절충적인 어떤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습니다. 한 대행의 지명 의도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의도를 넘어서 정신이 나간 행동을 한 거죠.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해야 될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없는 권한을 자기가 이렇게 행사하겠다고 주장한 것 아닙니까? 뭐 신기루 같은 일을 한 것이고, 또 본인의 말을 갖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에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소극적인 행위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본인의 이야기가 그 영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야 당연히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는 부끄러운 의도겠죠. 뭐 윤석열 내란을 지속하고 그것을 헌재에 알받게 하려는 여러 세력의 의도를 하청한 것이고, 또 그러면서 심지어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국힘에 있는 후보들이 다 이제 특별히 이렇게 전망이 막 뛰어난 분이 없어서 네. 정 사람이 없으면 한덕수 대행이라도 어떻게 출마시켜보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본인이 그런 거에 조금 이렇게 업돼가지고 그런 지지층의 어떤 여론 이런 것에 좀 흥분을 하셨나? 뭐 저는 사실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조금 그냥 첫 느낌이 정치적 의도를 떠나서 이게 상식적인 판단을 상실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덕수 대행 차출설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시나리오일까요? 아니 국민의힘이 이제 오죽하면 현재 있는 후보들이 지금 거의 뭐 15명이다 20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그게 의미가 본인들이 보기에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한덕수 대행 자체가 이미 내란 대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이어서 그 또한 별 의미가 없는 무망한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15명 안팎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후보가 많은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각각 나온 분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이름을 올리는 이유가 다를 텐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중에 반 정도는 다음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이름을 올리려는 분들인 것 같고 또 그 중에 상당수는 이 내란 이제 극복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좀 피하는 어떤 방패를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가 아니냐,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저런 다른 의도가 아니면 아주 진지하게 정말 내가 그동안 준비돼서 해보겠다 또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숫자가 막 그렇게 많은 그런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은 지금 스스로 해체를 결의해야 만들 정도의 정당이어서 이번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내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또 국민에게 지금 사과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최근에 나오는 윤 어게인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역사적인 질문에 대한 것부터 하시고 입장들을 정리하시는 것이 맞는 시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문제 다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는데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재의 시대적인 어떤 국민적인 인식과 헌법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8대 0으로 파면한 상황에서 누가 봐도 그간의 행적이라든가 언행이라든가 또는 이미 개헌 이전에 거론됐다라는 것이 최근에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면서 이완규 그 처장의 어떤 인식, 그간의 또 행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윤석열 편을 들어온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아니 헌법재판관 후보가 되겠다는 분은 헌법 정신에 대한 존중을 먼저 이야기해야지 헌법을 어기고 있는 권한대행의 뭐 말을 따르겠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런 경우에는 염치가 있으면 그 염치에 맞게 처신을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적인 대응의 문제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덕수 대행 자신이 권한 없는 행위를 그냥 하겠다고 주장한 것이어서 사실은 그 자체로 원인 무효이자 원천 무효인데요. 그러나 이제 지금 보면 한덕수 대행이 약간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계속 그 권한이 유효한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를 할 것이어서 그것이 상당히 어떤 국민적으로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명료하게 하는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또는 국민이 제기할 수 있는 헌법 소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다 이렇게 시행될 것으로 준비를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도부에 좀 교감이 있었던 내용인가요? 뭐 꼭 그런 것은 교감이 없어도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꼭 그런 전제를 붙이지 않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이미 탄핵이 한번 이렇게 그 과정이 네네. 진행이 됐었고 헌재에서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뭐 아주 전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헌법 위반에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파면에 이를 정도로 저충하지는 그 당시로서는 않았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자마자 이런 월권적인 위헌을 해서 당연히 지금 아마 오늘 내일 만약에 여론조사들이 좀 진행이 된다면 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탄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조사가 나올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철회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는 16일 날 그 최상목 탄핵소추 청문회를 개최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정리됐나요?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탄핵될 만한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했다. 그 사이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사실은 도덕적으로도 나라가 지금 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 미국 국채와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이익과 관련한 그런 투자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본인에게는 망신스럽고 국민에게는 너무 실망을 준 그런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탄핵 발의가 이미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목전에 이제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법사위 조사가 진행되도록 넘겨놓은 상황이어서요. 그 부분을 그 국회 법사위에서 차근차근 진행해서 밟아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관세 전쟁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고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 폭탄이 글로벌 경제에 몰고 올 파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했습니다. 물론 중국에는 또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는 그 추가 관세를 125%로 올렸습니다. 네. 예, 그거는 중국이 또 84%까지 어제 또 관세를 올려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뭐 10%에서 49%까지 4월 2일 날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기본 10%로 90일간 유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예를 발표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약간 두려워해서 예, 사실 저도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같은 지구상에서 산다는 게 두렵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더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러니까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됐어요. 예,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 버리고요. 예, 그다음에 주요 IB들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다. 예, 그리고 기업인들 일부 그 금융인들도 불만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피터 라바로 미국의 그 관세를 주도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한테 돌자루 같이 무식한 사람이다, 멍청이다 이런 거 비난을 할 정도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관세를 유예한 것 같습니다. 이 정치권의 극단적인 언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상호 관세가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이 90일간의 이제 협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서 사실상 전 품목으로 관세가 확대되는 건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나라 대미 수출 비중이 올 그 1분기 보니까 19%로 중국보다 더 높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중국이 높았었는데요. 예, 그런데 중국보다 미국이 우리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대미 관세를 부과하면은 자연 우리 그 대미 수출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예, 사실 우리 경제 지금 내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작년에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2% 성장했는데요. 올해 대부분 연구 기관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뭐 1.5% 일부에서는 0%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도 전망하나요? 예. 그래서 내수가 나쁜데 미국으로 수출이 감소할 것이다. 예,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 수출을 감소하면은 우리나라 또 중간재 같은 것도 수입을 덜해 가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예, 특히 그 업종별로 보면은 우리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데요.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게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사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요. 일단 우리가 25%로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90일 동안 이제 10%로 부과하니까 어느 정도 부담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협상이 잘 돼야 될 텐데 아니면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관세가 철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25%의 상호관세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중간쯤 뭐 해당합니다. 뭐 중국은 올려가지고 125%가요. 예,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46%, 대만 32%.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가 일본 24%, 우리 25%좀 낮고요. 그다음에 EU는 2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중간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애널리스트 출신이신데 이번에 상호관세 그 평가 방식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상호관식 평가 방식이 네. 미국의 그 상대국의 수입품하고 수입량하고 그다음에 금액 그거를 미국 적자, 미국의 그 나라 적자하고 단순히 그렇게 계산한 거거든요. 그거는 너무나 좀 단순한 방식이 아닌가. 협상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많이 올려놓고 그리고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8일 밤이죠.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28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전된 이야기가 있었나요? 앞으로 뭐 협의하자 그런 내용만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구체적인 관세율을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큰 방향은 이야기했겠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그냥 원스톱 쇼핑을 하자. 또 우리 저 방위비 분담, 미국 주둔 방위 분담을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미 무역자를 줄여라. 그러려면은 뭐 우리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수입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우리 필요한 게 지금 조선업이거든요. 그리고 뭐 알래스카 LNG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라. 아마 이런 큰 방향 정도만 이야기됐던 것 같습니다. 이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은 포괄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 부분만 놓고 얘기하지 않겠고 우리는 다른 현안들과 같이 묶어서 얘기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흔히들 그 패키지 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방위비하고 관세를 함께 그냥 논의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찾았는데 말씀하신 알래스카 제과 천연가스 개발, 조선 이런 부분의 협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맥락이겠죠?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90일 이내에 뭐 여러 가지 저 협상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뭐 다른 나라보다 좀 관세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 정부의 노력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이 부분은 왜 한국의 참여를 얘기하는 걸까요? 거기에 투자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늘 그 투자할 때 비용하고 수익하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아직 전문가들이 투자 비용이 수익보다는 아직도 클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별로 나라도 없고 아직 기관도 기업들도 별로 없죠. 그래서 뭐 관세 낮춰줄 테니까 거기 참여해라. 리스크 분담 차원입니까? 예, 그러면? 리스크 분담. 네. 미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 환율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80원대 후반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이 같은 흐름 지속될까요? 그래서 일부에서 뭐 1,500원도 넘을 수 있다 이런 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새벽 2시에 1,472원으로 끝났고요. 네. 지금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 1,45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1,500원 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혹시 넘더라도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 미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라는 걸 내게 될 겁니다. 네. 보통 4월에 내는데요. 네. 거기 보면은 뭐 대미 무역흑자가 150억 달러 넘으면은 뭐 안 되고 경상수 적자가 GDP 대비 3% 넘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외환시장 많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작년 11월에 우리는 앞 두 가지 요건을 위반했어요. 미국 측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중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대미 무역 흑자가 지금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일 관세 전쟁을 했는데 조만간 저는 한일 전쟁으로 가리라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고요. 미국의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통화 가치 올려라. 뭐 조만간 미국이 이런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오히려 우리 환율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중요한 거는 우리 원화 가치가 지금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가 미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중국 위안 환율, 일본 엔화 환율, 한미 금리 차, 경상수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거로 평가해 보니까 지난달 말 현재 우리 원화 가치가 제가 평가하면 한 19% 정도 저평가돼 있어요. 19%. 예. 그러면은 뭐 1235원 정도가 적정한 율이 나옵니다. 제가 계산하는 바로는 뭐 당장 거기 간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환율 정책과 더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엔 앞으로 환율이 하락, 원화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주식 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 관세 이슈가 부각된 이후에 외국인 많이 팔고 있죠? 예, 외국인들이 관세 이슈 부각된 이후에요. 그 3월 28일에서 4월 8일 사이에 무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10조 2,500원을 순매도해 버렸습니다. 정말 많이 풀고 있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느냐. 사실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한국 경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환율이 제일 많이 올라버리고 또 우리 경제 성장률이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요. 예, 그런데 미국 주가가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미국 주가도 그동안 제가 뭐 고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금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이제 제자리 수준에 거의 접근해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고 우리 코스피도 지나치게 제가 보면은 뭐 명목 GDP랑 경제 변수에서 저평가돼 있거든요. 예, 조만간 외국인들이 사면서 우리 주가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맨날 그 자기는 유연성을 강조하거든요. 주식시장의 유연성 뭐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은 너무 우리 코스피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 뭐 장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투자를 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이 관세 전쟁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제 125% 미국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1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게 중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그 중국의 미국의 수출이 많이 감소하겠죠. 예를 들어서 저 아이폰을 중국에서 90% 이상 생산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괜찮은 게 한 $1,000 정도 받는데요. 예, 그런데 관세를 125% 해버리면 관세만 해도 $1,250입니다. 아이폰 1,200원짜리가 뭐 2,500원 뭐 이 정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미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우리는 중국으로 중간재를 한 80% 이상 수출하거든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은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이 중국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 못하면은 그거를 다른 아시안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해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또 우리하고 중국하고 수출 경쟁력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둘이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피해거든요. 협상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지금 협상의 이제 틀이 가동이 됐고 일단 중국은 아주 강하게 양측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지금까지 서강대 김영익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로 정해지면서 각종 봄 축제나 행사들이 연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공직선거법 저촉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이제 차단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선거 60일 전부터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번에 확정된 대선일은 불과 50여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게 되죠. 선관 후에도 문의가 쏟아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강연이나 학술 행사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요? 그래서 체육대회나 교양 강좌, 사업 설명회 또 경로 행사, 민원 상담까지 이제 금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도도 뭐 국제 E 모빌리티 엑스포를 7월로 넘겼고요. 또 제주 상공인 포럼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구미시 같은 경우에도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 강연을 하반기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이게 이제 6월 이후로 연기됐는데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행사인데 이것도 연기가 됐고요. 사천시 같은 경우도 별주우전 축제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또 평택시도 이 시민대화합 축제를 하반기로 연기를 했고요. 강원도도 춘천에서 춘천 벚꽃 사이로 248 행사와 또 상상마켓도 대선 이후로 이제 미뤘고, 충북이나 인천시와 전남 그리고 울산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행사 연기가 이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쉽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한 행사인데 이것도 미루고 있거나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업 설명회나 특정 시기에 치르지 않으면은 목적 달성이 어려운 합법적 행사도 미루거나 축소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권 해석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모호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조기 대선처럼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정기적인 선거가 아닌 경우에 이 갑작스러운 행사 취소로 시민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주민 동의가 필요한 필수 사업들, 법령에 근거한 행사 등은 연기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그 이제 이미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제 주민 경제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업들은 예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장 선임에 대해서 국악계가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국악계 현안 비상대책협의회 33인의 명의로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이상강 명인, 이난초, 명창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립국악원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악연구실의 교육 연구 기능이 축소되거나 위축시키는 것은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직 공무원의 국립국악원장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그래서 재공모를 실시하라는 주장. 그리고 국악원장들이 최근에 모두 서울대 국악부 출신이라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이 국악계를 폄훼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 의견의 내용도 얘기해 주셨는데 문체부의 입장은 뭔가요? 일단 핵심적인 반대 의견은 바로 민간 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었던 경력 개방형 직위였던 국립국악원장
임명 자격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행정직 공무원이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국립국악원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국악계에서 이를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체부 출신의 공무원을 임명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개정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윤천 문체부 장관은 최근 6차례 국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국악원장 임명 등 국악계 현안을 논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마는 어쨌든 수기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 그런 절차상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수 아이유 지난해 그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응원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네요. 예,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팬 이름으로 성명문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비상계엄에 관련된 집회가 있었을 때 아이유 씨가 선결제를 했거든요. 네. 이것에 관련해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문은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함께 연대를 통해서 헌법 정신을 실현한 예술가를 였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팬들이 좀 못마땅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성명문 자체가 정쟁의 도구로 아이유를 삼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 원래는 이 가수 아이유 씨 혹은 이제 연기자 아이유 씨를 비판하는 그런 안티들이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아이유 씨는 그때 당시에 무슨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자기 팬들 중에 집회에 참여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빵하고 뭐 국밥 등을 선결제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의사 표시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팬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비판이 있었는데 이걸 옹호하는 거는 거꾸로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이다라는 팬들의 또 입장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인기가 있었죠.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종영 인터뷰가 있었는데 가수 아이유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그래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의 그런 이제 흔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선을 넘는 표현이나 큰 오해를 유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실제보다 나를 좋게 봐주는 부분도 많다라고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사실 아이유 씨는 그동안 악플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대응을 좀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만 악플을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상반기 최대 화제작이었던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 이 300만 관객을 넘겼는데 손익분기점은 돌파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300만 관객을 넘겨서 반가운 소식이 지난 8일에 있었습니다. 개봉 10일 만에 누적 관객 수 200만 명도 돌파를 했는데, 네. 그렇지만은 이제 한 달 만에 OTT로 넘어가게 돼서 극장에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흥행이 이제 부진한 것이긴 한데요. 순 제작비가 한 1억 1,800만 달러로 알려져 있고, 뭐 홍보 마케팅비와 합치면은 한 3억 달러인데 누적 매출액은 한 1억 2천만 달러. 그래서 거의 1억 8천만 달러 정도의 손해를, 그래서 절반 이하의 수익만 얻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뭐 제 생각으로는 이 대중성보다는 좀 예술성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비를 좀 줄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뭐 이 작품이 못됐다 잘됐다를 떠나가지고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승부, 로비 등 그 다른 한국 영화들에 대한 관객들의 호평은 네.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승부 같은 경우는 지금 150만 명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소규모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조은현 구단, 이창호 구단의 사제 간의 대결을 그린 작품인데요. 그래서 사제 간의 냉철한 승부에 집착한 장르 영화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또 하정우 배우가 감독으로서 이제 세 번째로 연출한 작품이죠. 로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호평입니다. 그래서 관료 언론 등의 골프 접대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소규모의 영화들이 지금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우리 영화의
미래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공연 시장과 영화 시장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연 시장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뮤지컬이 평균 입장료 4% 인상 가운데 티켓 판매가 3%, 매출 7%가 증가를 했습니다. 대중음악 공연도 입장료가 6% 인상이 됐는데요. 티켓 판매가 24%, 매출 31%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5% 개봉 편수가 감소를 했고 외국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지만 티켓 판매가 32.7, 매출 33.6 이렇게 감소를 했고 그런데 평균 입장료는 1.4%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계 같은 경우는 입장료도 좀 하락을 했는데 매출액은 줄어들었고요. 공연계는 티켓 가격은 올랐는데 매출액은 네. 오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TT가 아무리 이제 영향력을 미쳐도 영화관에 가실 분들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룹 블랙핑크 공연 티켓값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예,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 팬들은 일단 공연을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어서 이제 호평했지만은요.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고가가 27만 5천 원이고 또 팬클럽 가입비 2만 5천 원을 가입하면은 최대 30만 원까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네. 지드래곤도 일반 예매 기준으로 비싼 좌석이 22만 원 정도 이렇게 돼서 전반적으로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30만 원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쪽에서는 차등 가격제인데,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석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이돌 콘서트 티켓값이 급등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고요. 뭐 제니라든지 지드래곤이 공연을 하면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다 보니까 티켓 가격은 올랐는데 좀 팬 서비스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어서 결국 티켓값 오른 만큼 공연도 좀 충실하고 더 볼거리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정책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커피 쿠폰에 당첨된 분들은 게시판에 휴대폰 번호 남겨주시고 비공개 여부 체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